2026년 기초연금, 지금 준비 안 하시면 내년에 받을 돈 못 받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2026년에 갑자기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 돈, 그게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농지나 집을 파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보험금 받으신 분, 아니면 자녀한테 목돈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2026년 기초연금 신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없어도 올해 들어왔다는 기록 하나 때문에 2026년 기초연금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산을 정리하신 분들 계시죠? 집을 팔았거나 차를 처분했거나 예금을 정리했거나 이렇게 재산을 줄였는데도 왜 탈락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있으시죠? 남편 명의 통장, 아내 명의 집, 배우자 이름으로 된 보험이나 차,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내 명의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길게는 1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재산 조회 불일치, 환수라는 게 뭘까요? 이미 받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어서 갚아야 한다면. 이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언제 어떻게 걸리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꼭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함정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통장 쪼개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금을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눠 놓으신 분들 계시죠? 한 통장에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1,900만 원씩 여러 통장에 나눠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을 다 합산합니다. 은행 통장, 증권 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 적금, 예금,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10개로 쪼개놨어도 그 10개를 다 합쳐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융재산 조회가 들어갑니다. 국세청이랑 금융기관이랑 다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신고 누락, 고의 은닉으로 척발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받은 기초연금은 전액 환수당할 수 있고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상 아주 큰 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쪼개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중에 차 있으신 분들 계시죠? 차는 내 명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꿨거나 며느리 명의로 바꿨거나 이렇게 명의만 옮겨놓으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명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차량 보험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주차장 등록이 누구 주소로 돼 있는지, 차량 유지비가 누구 통장에서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회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아들한테 넘겨놓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계속 쓰고 계시면 그게 다 걸립니다. 명의는 아들인데 왜 내 재산으로 잡히냐고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실사용자가 여러분이면 그 차는 여러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는 차면 그것만으로도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받고 있던 분들도 나중에 실사용자 조회에서 걸리면 환수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임대소득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이나 상가를 임대 놓으신 분들 계시죠? 월세 받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거나 소득 신고를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현금으로 받으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잡힙니다.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을 따로 조회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등록돼 있으면 그게 다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어서 계약하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 안 했어도 세입자가 신고했거나 부동산에서 신고했거나 이렇게 어디선가 신고가 들어가 있으면 다 파악됩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있는데 신고 안 한 걸로 잡힙니다. 이게 나중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 신고 누락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탈락은 기본이고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거기다가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까지 들어옵니다. 임대소득세를 안 낸 거니까 그동안 안 낸 세금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옵니다. 기초연금 환수당하고 세금까지 추징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기초연금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척발되는 겁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으로 신청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수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다른 복지 혜택 받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반대로 잘못 신청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자녀한테 용돈 받으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분들이 생활비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주거나 명절 때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장 안 쓰시고 현금으로만 받으시려고 하시거나 자녀분들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입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건 기초연금 심사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돈을 소득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물론 금액이 엄청나게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거나 일시에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받으시면서 기초연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착각도 이건 못지않게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재산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집주인한테 전세금 몇천만 원 맡겨놓고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여러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한테 맡겨놨어도 그건 여러분 소유의 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심사할 때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있으시면 금융재산 1억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2천만 원 공제 기준을 넘으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금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왜 탈락하냐고 하시는데 전세 보증금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 몇 억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착각은 더 위험합니다. 빚은 재산에서 무제한 빼준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빚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은행 대출 받으셨거나 카드 빚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빚이 많으니까 빚을 다 빼면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빚을 빼주는 건 맞는데 무제한으로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은행 대출이나 카드 빚, 이런 건 증명할 수 있으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나 카드 대금 명세서, 이런 걸 제출하면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 친구한테 빌렸다거나 친척한테 빌렸다거나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렸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정말 빚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빚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의 재산도 인정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금은 대출 갚으려고 모아둔 거다라고 하셔도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재산으로 잡히고 대출은 대출대로 빚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5천만 원 있고 대출 3천만 원 있으면 순자산은 2천만 원이지만 계산할 때는 예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기서 대출 3천만 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착각하시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착각은 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받는데 본인은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줄 모르고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면 아내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교사였고 사학연금 받고 계시면 남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아도 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건 본인이 직영연금을 받는 경우만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었거나 교사였거나 군인이었거나 이렇게 본인이 직영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배우자 소득은 합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직영연금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받아도 본인은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착각은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몇십만 원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안 오르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는 소득이 아니라 복지급여라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깨지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같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착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잘못 신청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시다가 도난당하신 경우입니다. 이분은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다가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셔서 집에 보관하신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재산 조회에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 전부 다 도난당하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지만 현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을 그냥 날리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신청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언제 얼마를 인출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난 신고는 하셨지만 그 돈이 정말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00만 원이 여전히 금융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난당해서 없어졌는데 재산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5년 이내라서 재산 조회에 잡힌 경우입니다. 이분은 농지를 갖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재산 기준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아들한테 증여하셨습니다. 내 명의에서 빠지면 재산 조회에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증여 등기도 다 마치고 명의도 아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왜 탈락했을까요? 증여한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최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한테 증여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농지를 이미 아들한테 넘겼는데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돼서 탈락하신 겁니다. 그것도 증여세까지 내셨습니다. 증여했으니까 증여세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못 받으신 겁니다. 세금만 내고 받을 거는 못 받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재산을 증여하실 거면 최소한 5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직전에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바꿨는데 여전히 본인이 실사용자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분은 차량 가액이 4,500만 원 나오는 차를 갖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4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아들 명의로 바꾸셨습니다. 명의 이전 등록도 다 마치고 차량 등록증도 아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왜 탈락했을까요? 실사용자 조회에서 걸린 겁니다. 차량 보험이 여전히 이분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주차장 등록도 이분 주소로 돼 있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 정비비, 이런 것들이 이분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아들한테 넘겼지 실제로는 여전히 이분이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사 담당자가 실사용자가 본인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차는 여전히 이분 재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명의가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 4,500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신 겁니다. 이분은 차를 정말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빌린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차를 넘기시려면 보험도 바꾸시고 유지비도 아들이 부담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사용자가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실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할까봐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은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계셨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셨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셔야 하는데 그게 부담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몇십만 원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는 소득이 아니라 복지급여라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깨지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이분은 그걸 모르시고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으신 겁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네요? 라고 연락이 와서 그제야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청하셨지만 이미 지나간 몇 년치는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 때문에 몇 년치 기초연금을 날리신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외 계좌를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환수당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미국에 사시는 자녀분한테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분이 엄마 여기서 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오실 때 편하다고 해서 계좌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몇천 달러 정도 넣어두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계좌는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할 때 국내 계좌만 생각하시고 해외 계좌는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 누락으로 기초연금 환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계좌 자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RS라는 제도인데 여러 나라들이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분의 미국 계좌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왔고 그게 복지부서로 또 넘어가면서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받았던 기초연금 전액을 환수당하셨습니다.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니까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계좌를 완전히 잊고 계셨는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해외에 계좌가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금저축을 해지했는데 해지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에 텀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분은 연금저축보험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려고 보니까 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을 넘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로 하셨습니다.
3월에 해지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지되고 돈이 입금된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보험 해지는 신청하고 나서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3월 말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해지 신청했으니까 곧 없어질 거고 그럼 재산에서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할 때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연금 저축이 여전히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지 처리가 4월 중순에 됐기 때문입니다. 3월 말에 조회했을 때는 아직 해지가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3천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억울해하시면서 해지했다고 항의하셨지만 조회 시점에는 아직 해지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면 해지가 완전히 처리되고 난 다음 달에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한 달을 더 기다리셔야 했고 그 한 달치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겁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을 해지하실 때는 실제 해지 처리되는 시점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 해외 자산 파악 시점, 해지 처리되는 타이밍까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다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체크하셔야 할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당장 점검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한번 쭉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 발급받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세하고 시가표준액은 다릅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시세가 5억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으시면 토지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든 임야든 대지든 전부 다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차가 있으시면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차량 기준가액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차량 번호나 차종을 입력하시면 기준 가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적금이 얼마인지 전부 다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두 개 통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고 계신 계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앱에서 계좌 조회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해약 환급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모든 보험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거 전부 다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계시면 그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증권사 앱에서 평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얼마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골프 회원권이 있으시면 그 가액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권 시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부채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빚이 있으시면 그 빚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이 있으시면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시거나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빚이 있으시면 카드사에서 대금 명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앱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전부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인정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 빚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집이나 상가를 임대 놓고 계시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런 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을 신고하셨으면 그 신고 서류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신고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적발돼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회원권을 처분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갖고 계시면 이게 재산으로 100% 계산됩니다. 회원권 가액이 크면 그것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권을 처분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쓰고 계시면 처분하기 어렵겠지만 안 쓰시는 회원권이면 처분을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처분하실 거면 신청하시기 전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처분하시면 조회 시점에는 여전히 있는 걸로 나와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연금보험을 해약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이 크면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약하실 거면 실제 해약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약 신청만 하시고 신청하시면 조회 시점에는 아직 해약이 안 된 상태라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게 또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을 어떻게 쓸지도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건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걸 받고 계시면 그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 소득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기준 안에 들어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연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이 6가지 항목 지금 당장 체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다 체크하시고 나면 내가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대충감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제도들도 같이 보셔야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봐야 할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집 한 채는 갖고 계신데 그 집 때문에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넘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게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좀 더 유리하게 계산해 줍니다. 주택연금 받는 분들한테는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것 같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은 안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시고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봐야 할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농사 짓던 땅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지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하셔서 그 땅을 놀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농지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농지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하고 비슷한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그 농지를 담보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농지가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도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지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다면 농지연금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봐야 할 제도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독거노인이시거나 배우자는 계시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식사 도움, 청소 도움,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물어보시면 자격이 되시는지 안내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봐야 할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에 난방비 부담되시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시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겨울철에 전기세나 가스비를 내실 때 쓰실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몇십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에너지 바우처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 겨울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제도, 기초연금하고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보다 이런 제도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생활이 안정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재산을 활용하시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생활 지원을 받으시고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합하시면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다 알아도 실제로 신청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챙기시고, 통장 사본 챙기시고,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챙기셔서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 목록이나 소득 증빙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해 주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심사 끝나면 결과 통지서가 나오고 승인되시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농협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이런 제도들도 같이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전부 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초연금만 잘 활용하셔도 한 해에 몇백만 원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농지연금,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